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중 하나, 바로 노예 해방선언문에 서명한 링컨 대통령의 만년필입니다. 이 만년필은 나라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진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에서 마침표를 찍은 만년필이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한 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써도 되겠냐며 탐을 냈다고 하죠. 즉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을 냈다고 하는데 장인이 원목으로 깎아 만든 이 서명용 펜은 한화 12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돈 주고는 그 회담장에 있던 펜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 특별한 펜이 됐으니까 말이죠. 펜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펜을 선물 받은 트럼프 대통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사용권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부지 소유권까지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선물 받은 그 펜으로 뒤통수 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잠시 후 정치 한판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 지역의 이슈까지 이야기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정치 한판 대기실에서 미리 주요 내용들 설명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부터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8월 26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뉴스입니다. 광양 중금대교 건설 사업이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량의 위치가 주택단지와 연결돼 정주 여건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 물론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됐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광양시와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포스코와 광양시는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광양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중금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중금대교 총 연장이 459m인데 교량만 하면 296m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왕복 4차로 교량이고요. 중마동 동문아파트 입구에서 옛날 와우마을을 지나 금호동 송죽아파트와 파크 1538 옆 전남드래곤즈 연습구장 사이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중금대교 사업 주체는 포스코고요. 동호안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 600여억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포스코 관련 기반 시설 사업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교량 건설 등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 경관 심의와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만 진행되면 사실상 내년 2월 착공만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예. 문제는 중금대교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금호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었죠? 네. 금호동 사회단체 협의회는 최근 중금대교 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중금대교 반대 비상대책추진위는 교량이 금호동 주택단지 방향으로 연결되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서 환경, 안전, 주거 환경을 좋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정주 여건을 100%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즉각 사업 변경을 촉구를 했는데요. 예. 추진위는 광양제철소 출퇴근 차량의 극심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다는 게 사업 목적인데 주택단지가 특성상 그 곡선화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선화된 도로하고 또 학생들과 통학로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리만 놓는다고 해결이 되겠냐. 차라리 좁은 메인 도로를 진출해가는 그 산업 메인 도로를 넓히고 현재 4차로인 금호대교를 더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광양 중금대교를 둘러싼 논란들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근데 철강 산업의 위기를 또 겪고 있는 철강도시 광양시는 언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좀 상황이 답답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금요일이죠. 신청 내용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할 계획인데요. 예. 전남도와 광양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용역 실시와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당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광양 지역만이 아닌 현대제철과 율촌, 산단, 철강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순천시와 함께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광양시만 지정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예. 전남도와 광양시는 오는 29일 산업부 협의를 거쳐서 데드라인인 9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서류 보완이 없이 바로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청 후 지정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한 2달가량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수시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긴급 경영자금,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대, 또 컨설팅 등 지원 산업이 2년간 집중됩니다. 예.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과 함께 신청을 추진하다 보니 늦어졌다. 이번에 서류와 신청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심사에서 보완을 하지 않고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시를 제1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양과 같은 철강도시인 경북 포항시도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해서 지난 5일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예. 포항시의 지정 여부는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들 많이 준비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 궁금한 게 워낙 많아서 네.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지난 한 주간도 큰 뉴스들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또 연관된 뉴스인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전에 선출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반탄파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붙었는데 오늘 오전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후보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막상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역전을 한 겁니다. 글쎄요. 이게 그동안 장동혁 후보가 강성 반탄파였는데 이게 혹시 당원들에게 좀 통한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장 후보는 찬탄파와 단절하고 강성 반탄파, 즉 윤 어게인 계열과의 결집 또한 강조를 해왔는데 심지어 TV 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대 전한길 씨 둘 중에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냐라는 질문에 장 후보는 당시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한길 씨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부정선거 논란 관련해서도 공론의 장을 만들고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렇듯 찬탄파와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내부 통합보다는 극우적인 선명성과 결집을 선택한 게 오히려 강성 당원들에게는 좀 먹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결집은 좀 가능해진 걸로 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또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예, 정치 한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또 어제
밤새 뜨거웠던 뉴스 바로 음. 한미 정상회담이 예.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약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고요. 분위기는 뭐 매우 화기애애했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저도 봤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펜을 예. 선물로 주고 예. 뭐 그랬던 일도 있었다고 분위기가 하더라고요. 되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도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길래 그랬죠? 일단 근데 이번 회담에는 뭐 공동 합의문이나 성명 같은 이런 딱 명문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보도가 나온 것만 종합을 해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경제협력, 조선업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을 좀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의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을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에만 두지 않고 경제와 과학기술로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안보와 한반도 문제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전 세계 평화에 실제 성과를 낸 피스메이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한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같이 띄워주는 그런 아.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만큼 또 아쉬운 대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해서 협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료로 지금 부지를 쓰기 때문에 방위비 인상을 자제해야 된다,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협상 도구를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으로 우리는 이거를 그냥 공짜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걸로 만들고 싶다, 양도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위비 협상 때 미국이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문 또는 성명 없이 구두 중심으로 결과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쉬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확한 정책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 실행이나 검증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여야 양측의 이 정상회담 평가가 좀 엇갈렸다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쌓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라는 글을 게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글을 올리며 긴장감이 좀 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서 막 굴욕 외교 당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네. 회담 중에 오해로 잘 정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양국이 신뢰감을 형성했다라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민주당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야권에서는 농수산물 개방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민감한 의제가 빠졌고 합의문조차 없다는 점에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이 회담 결과 어떻게 보는지 또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논란의 개정안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2차 상법 개정안. 이게 뭔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 예. 상법도 일단 궁금하고요. 더 센 상법이라고 또 하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고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법은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큰 규칙인데 이번 개정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이들 기업은 두 가지 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네. 먼저 집중 투표제라는 게 의무화됩니다. 집중 투표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 투표제. 일단 이사회를 어떻게 뽑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이사를 뽑을 때 주주가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주주는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뽑는다라고 하면 300표. 100주 곱하기 3 해서 300표의 의결권이 생깁니다. 네. 원래는 이 300표를 3명이니까 100표씩 나눠서 후보별로 이 사람은 찬성, 이 사람은 반대 이런 식으로 좀 찬반 의결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반대 없이 싹 다 찬성 던져버리면 주식 수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간에 유리하겠네요. 그들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찬반이 아니라 누구를 뽑을지 선택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 주주 한 명이 가진 300표를 전부 한 후보에게 집중해서 몰아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주주도 힘을 합친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취지는 작은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줘서 회사 운영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예. 번째 제도는 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 선출 방식인데요. 이것도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의 회계, 경영 등을 감사하는 이들의 독립성이 아주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존에도 감사위원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소 2명을 따로 선출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고 해도 감사위원 선임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된 후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이라서 어떻게 시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들 조금 이따가 잠시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것이 많았습니다. 천 대표님,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국회 필리버스터도 되게 많았고요. 또 요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즌이라서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또 그 와중에 정상회담도 있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서 의원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여전히 덥고 그래서 다들 좀 힘겨워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이해순 사건 소송 계속하면서 예. 지내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안 한 지가 이제 지난 6월로 1년째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1년이 지나서 예. 그동안은 못 뵀던 분들 좀 뵙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년 동안은 왜 조용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저는 또 작년에 이제 공천이 안 되는 과정이 저에겐 좀 충격적인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마당에는 현역 국회의원 계시는데 제가 자꾸 나대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조용히 있는 듯 예. 없는 듯 지내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 주제 토크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대선 후보 출신을 꺾고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신임 당대표. 천 대표님, 이거 이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상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이고요. 가능성이야 당연히 열려 있었죠, 선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던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그래도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졌어요. 예.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예. 아니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치우친 분인데 민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그럴 정도면 장동희 후보가 얼마나 민심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가 보여지고요. 나아가서 김문수 후보가 그럼에도 당심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은 막판에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것이 결국 당원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 예, 이제 찬탄과 반탄의 싸움에서 완전히 반탄이 승리를 했고 지난번 때부터. 예, 이미 뭐 결선에 2명 다 반탄이 그렇죠. 올라갔었죠. 예. 이제 그나마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고 자그마치 41%를 얻었어요. 예. 그러면 대중적으로는 완전히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방향에 있고 그 결과가 좀 장동혁 당선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어쨌든 그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국민의힘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국민의힘 혁신하겠다라면서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대표님? 네, 지금 뭐 강대강 대결로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오늘 내놓은 메시지 중에서도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이 바뀐 미디어 환경, 아마 유튜브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그런 거 덕분에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국 중도 확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 또 강성 팬덤에 기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선명성 대결 그리고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길로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야 별 문제지만 이게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설익은 법안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당분간 더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전 대표님 뭐 전한길 씨 공천 논란도 이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된 걸까요? 네.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보수의 김어준 씨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렇게 되면 과거에 했던 행각들이 결국 다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걸 정당도 정당이지만 본인도 못 견디지 않을까. 그래서 장동혁 이제 당대표죠. 당대표가 굉장히 요즘 강경하긴 하지만 그런 그 정도 머리가 없는 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전한길 씨가 약간은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퇴임하자마자 제1성이 내부 총질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 내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서 일단 이제 국민의힘과는 악수단하겠다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하고 두 분이서 정말 극단의 그 강대강 대결을 할 걸로는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 패스는 계속 좀 유지하고 갈 걸로 보이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천 대표님께서 설익은 법안 통과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와 그제 차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집 가압류로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자, 천 대표님, 개혁신당 의원 세 분 모두 반대하셨죠, 여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의견은 말씀하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하청이 원청에 대한 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쟁이,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털이 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는 셋 다 반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쟁점을 다 넣었었는데요. 예. 그때 민주당도 사실은 협상용으로 세 가지를 다 넣은 것이고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정도만 받아들이는 정도로 예.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물밑 대화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세 가지 쟁점을 전부 다 게다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넣어가지고 경영계나 특히 유럽 또 미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법안에 대해서 작용보다는 반작용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럼요. 지금 로봇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파업 이런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제가 경제부총리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이제 대통령도 미국 가시고 해서 오늘 현대차도 미국 투자 늘리겠다라고 해서 뭐 계속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반대해서 파업을 하면 어떡하냐. 그럼 기업들은 샌드위치 시세에서 어떡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국익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지금 6개월만 경과 규정, 6개월의 준비 기간 둔 거는 예. 너무 짧다. 우리 업무 준비도 충분하게 안 될 것 같다. 최소 1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거조차 무시하고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선의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 부작용이나 어떤 모순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천하람 원내대표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뭐 통체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 꼭 있어야 할 법이고 예. 좀 제정된 게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천하람 대표와는 생각이 반대의 지점에 있긴 합니다. 예. 이제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인 그 노동 조건,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은 뒤로 빠져 있고 별로 힘도 없는 하청업체 사장과 또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의 분쟁, 이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원청은 가만히 있다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그 진행해왔던 그 내용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부당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하고 예, 쟁의의 예. 상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까지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말 하에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수십억 수백을 한꺼번에 다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제는 귀책사유와 기회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고요. 지금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시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파업 가능.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예. 그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상권인데요. 사실 임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그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뭐 고용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좌우할 만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쟁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왔던 것이어서 예. 그게 너무 부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고 이번에 이게 좀 들어간 건데 예.
아까 전남 대표가 말씀하신 해외로 가겠다고 하는 기업,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들 중에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비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런 필요가 있으면 노조하고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면 돼요. 그 어떤 대화도 먹히지 않고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노조라고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그걸 좀 넓혀주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게 오로지 강경일변도 투쟁일변도의 노조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법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국회를 통과한 한 가지 더 센 상법,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 이번에도 기권 2표는 개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천 원내대표께서 기권표를 던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대가 아니고 왜 기권입니까? 사실 이번에는 이제 2조 원 이상의,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들이죠. 예. 대기업 집단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그런 예.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집중투표제를 선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방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소수주주의 어떤 표결 권한을 높인다라는 면에서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 기업의 건전한 어떤 지배구조를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요새는 외국의 또 어떤 투기자본, 헤지펀드 같은 부분들이 또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을 굉장히 탐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하게 이번에 논의가 과연 된 것인가? 민주당에서 너무 좀 일방적으로 여러 어떤 논의나 또 반대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고 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또 지금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로는 코스피 5천, 진짜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계속 규제나 어떤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좋은 취지와 불구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주영 의원은 불참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그날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던 개인적인 걸로 이유였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용 의원님, 더 센 상법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 들어봤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둬서 안정적으로 누구든 자신들의 경영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또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장치를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는 기업의 투명성들이 더 확대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더 기업의 투명성들을 강화하고 더 투명한 회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지금 경영진에서 이야기하는 경영권 불안의 문제, 특히 이제 헤지펀드에 의한 경영권 불안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필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또 그거대로 좀 풀어야 할 문제이지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불온시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논쟁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번 이제 상법 2차 개정안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지극히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어제 있었던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는데 정상회담 결과가 공동 언론 발표문 형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의원님? 이제 뭔가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이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예. 그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솔직한 사과와 그 반성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강고한 관계들을 맺어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북한 국가들과 적대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단 한일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풀어가는 건 풀어가되 그것들이 자칫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막는 좀 다면적 외교 관계들의 수립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공동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들은 진전된 입장 표명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양국 정상 발표문에 이시바 총리는 1998년에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인데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영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침략도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야당 시절부터 지난 정권을 향해서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해왔기에 이번에 뭔가 좀 더 당당하고 직접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아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거든요. 서 의원님. 불가피한 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특히 트럼프 이후 이 관세를 포함을 해서 트럼프의 행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인데 한미 간의 관계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한일과의 관계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척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래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사실 그 사진만 가리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예를 들면 한일 청구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협상도 사실 대위 변제로 그냥 마무리하겠다. 그게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그 개인의 청구권을 살려야 된다. 또 우리 법원에서 인정된 걸 왜 포기하느냐 하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제3자 면제 방식 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거의 일본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받아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조금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어쩌면은 이런 게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 진영에서 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지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거랑 뭐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 보자면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정치인 누군가가 하고 왔다면은 아마 민주당은 또 그 굴욕 뭐 외교다 내지는 뭐 매국 외교다 또 뭐 노노 재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로 불만이 세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좀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잠깐 해볼 텐데 공동 발표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들 종합하신다면 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서 의원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직접 TV에 생중계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비공개 회담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조금.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분산되게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젤렌스키 불러서 트럼프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동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시작 단계에서 얼마나 좀 또 모멸적 상황이 올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크게 있지 않았고요. 예. 지금 지난 관세 협상에서 좀 큰 틀의 합의만 했고 구체적인 거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고 그 밖에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이런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내용이 나오는 걸 봐가면서 좀 평가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좀 종합해 보셨습니까, 내용들을? 네, 근데 아직 저도 서 의원님하고 비슷한 게 롤러코스터에 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ollercoaster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려면 이제 내리고 이 놀이기구가 재밌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약간 타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워낙 정상회담 하기 몇 시간 전에 되게 그 SNS로 굉장히 강한 공격이 들어왔고 그에 반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 준비하고 트럼프 대통령 잘 띄워주고 해서 정작 만났을 때는 아주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 축켜 세워줬죠. 축켜 세워주고 덕분에 또 하기에게 잘 마무리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정도면 지난번에 관세 협상 이후에 방위비나 여러 문제를 좀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인 거를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해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막상 또 공동 성명이나 발표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조금 지금은 평가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나 서 의원님 말씀처럼 최악은 피한 것 같습니다. 최악은 이제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막 호통치고 이런 거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피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면은 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약간 좀 굴욕적이다 내지는 너무 띄워준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출범식이 내일 열립니다. 이거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이게 정부의 성장 전략이 이왕 나왔으니까 광주 전남에 그에 호응해서 또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맞습니다만 사실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것들이 시도됐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도 자초됐었고요. 우리가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같이 선언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는 내용은 없이 지금 일단 출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명확한 목적, 사무 범위와 권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고 또 그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 주민들의 참여,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의회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건지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계획들이 좀 빨리 나와야 할 거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그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우려의 시각들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 나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단체장들도
조금 더 큰 규모에서 광역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큰 흐름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전남 동부권에 관한 전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호남권 전략이 대체로 광주와 또 약간 서부권에 요즘 특히 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한 그런 예.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동부권은 또 다 다른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예컨대 지금 여러 주력 산업군으로 분류해 놓은 걸 봐도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좀 안 좋고 또 철강도 좀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러 약간 부담스러워서 뺀 건지 모르겠는데 동부권의 어떤 사업이랄지 뭐 산업이랄지 어떤 통합됐을 때 시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어서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전남 동부권을 지금 잘 제대로 평가나 파악을 안 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의 시선까지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내일 출범식이 열리니까 거기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터나라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6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